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현대사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하실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할 때만 해도 되게 가벼웠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방대한 독립운동사를 넘어서 현대사 들어왔는데 이 현대사도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 또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는 거 너무 막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임박해서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100% 시험에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나 시험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이렇게 치러지는 시험이고 그래서 뭐 일정 점수만 맞으면 된다, 쉽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만 한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한계를 못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얘는 분명히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막 드라마 영화 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철저하게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여러분들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주제 64고요. 이제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의 상황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했던 4.19 혁명을 보게 될 겁니다. 뭐 계속 이제 대통령들이 나오겠지만 초반부에는요, 대통령 나오고 저렇게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또 대통령 나오고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는 개헌을 9번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헌법이 고쳐졌어요. 많이. 근데 이 이승만 정부 시기 때는 헌법이 2번 고쳐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1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연도는 52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54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53년 7월 달에 우리가 휴전협정 체결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4년에 2차 개헌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집권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4.19 혁명을 맞이하게 되고요. 자, 중간에 장면 내각이 일시적으로 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조금 잘 나오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차 개헌 요 부분, 그래서 요때 이제 69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6차 개헌과 그 다음에 7차 개헌, 우리가 유신헌법이라고도 얘기하는 72년에 이루어지는 이 유신헌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차 개헌.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뭐 부마항쟁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승만 정부 시기 때 1차 개헌, 발췌 개헌이다. 발췌한다. 양쪽의 입장을 발췌해서 저렇게 헌법을 고쳤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승만은 이 무렵에 본인이 이제 간선제로는 다시 당선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48년 50 총선을 치렀단 말이죠. 요때 이제 그 초대 국회의원들이 탄생을 했어요. 임기가 몇 년이었죠?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8년이니까 49년, 그 다음에 이제 50년, 이렇게 2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무렵에 50년에 이제 다시 그 총선을 실시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뽑혔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뽑혔을 때 이제 앞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승만 정부에서 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에 좀 반대하는 뭐 재헌국회 여러 가지 꾸리기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업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그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표를 받아서는 본인이 재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유당을 창당을 하고 직선제를 받겠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받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럼 국민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이승만이 뭐 반드시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나? 지금 이 시기가 지금 5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글을 모르는 백성들, 국민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통에는 뭐 그걸 일일이 다 후보자들을 검증을 해가면서 보면서 누가 좋은 정치를 끌고 갈
갈 수 있나 이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막 배가 고프고 뭐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 이런 게 너무 집중되어 있었던 상태라 그냥 대통령 시키는 대로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갔다가 드립다가 그냥 뽑거나 뭐 투표 안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냥 뭐 전쟁 통해 사실 이 대통령을 바꾼다는 건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차라리 국민의 표를 받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될 확률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제 개헌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국회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는 우리가 전쟁이어가지고 수도가 임시 수도가 이제 부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돼요. 저 계엄령이 딱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군사적 상태 뭐 이런 상태로 이제 긴급적인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서 군사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뭐 발동을 하게 되고 개헌에 반대하고 내각 책임제를 추진하던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뭐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 또 이제 뭐 걸핏하면 저런 걸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걸 이제 일명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국회로 들어가는 그 버스를 여기 안에 이제 국회의원이 타고 있는 버스를 통째로다가 말하자면 이제 거의 통째로 납치해가지고 이걸 헌병대에다가 갖다 놔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 감금 구속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부산 정치파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어떤 광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립표결로 이걸 통과를 시켜버려요. 기립표결. 말 그대로 기립이에요. 이거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 앉아, 이렇게. 그럼 이거 뭐 쉽게 할 수가 있나요? 이거 반대표를 던지기가 어렵죠.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표면상 여당 측의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개헌안과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에서 얘기하는 뭐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저런 거 일부 내용을 발췌 섞어가지고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건 핵심적인 내용은 이 발췌 개헌의 핵심 내용은 정통령, 부통령을 직선제, 국민에게 직접 표를 받는 이런 직선제로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직접 표를 받고 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재헌헌법에서 약속을 했어요. 대통령은 한 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고 재선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기죠.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헌법을 또 이제 바꾸게 됩니다. 자, 얘는 여러분 요거는 이제 발췌 개헌의 사료예요.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는데 자, 53조 보시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서 각각 선거를 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요게 대통령 직선제 발췌 개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또 합니다. 2차 개헌이에요. 2차 개헌. 4.4.5.2 개헌이라는 이제 저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개헌인데 6.25 전쟁 이후에 자유당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다. 내용은 자 당시에 이제 재적 의원이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통과를 시키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이제 요걸 먼저 볼게요. 핵심 내용은 개헌 당시에 이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을 제한 걸어 놓은 것을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걸 철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또 한 번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는 헌법을 고치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어떤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재적 의원수가 203명이었고 이게 과반수가 넘어야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과반수가 넘으려면 이게 135.333 이렇게 과반수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데 135.333이면 이게 과반수가 되려면 136표를 받아야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고요. 오케이가 된다고요. 근데 이게 135의 찬성표를 얻었어요. 안 된 거죠. 통과가 안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수학적 방법을 논리를 끌고 돌아서 이상하게 이거를 통과를 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135.333 4 아래는 버리는 거다. 4.4.5.2 있잖아요. 4 아래는 버리고 5로 올라가면 이제 올리는 거, 입해주는 거, 올려주는 거 이거 없어야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135만 통과하면 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피게 됩니다. 갖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통과를 시켜버려요. 완전 억지도 억지. 그래서 요렇게
이 4.4.5의 반올림의 논리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개헌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이때 개헌에 반대해서 헌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뭐 이런 호원 동지회가 결성이 되기도 했고요. 자,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거 사례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이승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55조 1항의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3대 대선을 치르게 돼요. 3대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1956년에 이제 3대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당시의 상황은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 부통령에는 이제 뭐 자유당 쪽에서는 뭐 이승만의 오른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붕,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의 민주당의 장면, 대통령 신익희 조봉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 벽보예요. 그러니까 장면 신익희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구호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뭐라고 자유당 쪽에서는 뭐라고 맞불 작전하냐면 뭐 갈아봤자 별거 없다, 별 수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유세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당시에 결국 이 부통령은 누가 당선이 되냐면 이제 장면이 당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에는 신익희가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저 신익희 후보가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근데 뭐 정치적인 어떤 운이 이승만에게로 향했던 것 같아요. 저 신익희가 이제 그 유세를 하러 호남으로 가는 호남 열차를 타고 가는 그 유세 그 열차 안에서 결국에는 이게 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경쟁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봉아 무소속으로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이승만이 당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에는 이승만. 이제 결국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됐어요. 3대 대통령. 자, 근데 이제 뭐냐면 더욱더 독재 체제를 강화하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사실 이제 그 입지가 좀 불안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함이 생각보다 표를 많이 얻은 거예요. 30%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전하게 되면서 당시에 북한에 대한 입장은 우리는 뭐 통일을 하더라도 무력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저 조봉암 그리고 진보당 간부들이 뭐 이렇게 평화 통일론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저게 뭐 북한에 간첩하고 내통을 한 거다. 이런 이제 혐의를 씌워서 조봉암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진보당 등록 취소 사건, 뭐 진보당 사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탄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해요. 우리 저 국가보안법은 원래 저게 언제쯤 생기냐면 그 여수 순천 사건을 진압하면서 그 여수 순천에 정박해 있었던 그 군인들이 정부를 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다시 한번 개정을 세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뭐 사찰을 뭐 강화한다든지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감찰이라든지 이런 걸 세게 한다든지 언론 통제한다든지 이런 신국가보안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어디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냐면 문제는 3대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대 대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요 지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60년이죠. 이제 60년에 4대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자유당 이미 그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이제 이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어려운 상태였어요. 근데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그거에 대한 권한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통령이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4대의 선거에서는 부통령을 이기붕을 당선시키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당선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너무 과욕을 부린 거죠.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됩니다. 이미 그 전에 앞서서요. 자유당이 이 민주당 장면 후보의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게 막 그 학생들의 기말고사를 막 일요일 날 치르게 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대구의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 것이 이제 2월 28일 2.28 민주화 운동이 막 발생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선거마저 부정으로 선거했다.
뭐 투표한 바꿔치기, 사전에 미리 투표하기, 사전 투표하기, 뭐냐면 어차피 이제 선거를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투표를 막 자유당을 찍는 이런 거를 미리 다 사전 투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유권자의 수보다 자유당을 찍은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게 난리가 났다 이래가지고 막 표를 다 불태우고 그게 막 제로 남아있고 이런 아주 그 망나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부정의 행위가.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정선거가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기에 대한 항의 시위가 거세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걸 더 이렇게 촉발시켰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마산 상고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저 김주열 학생이 여기 이제 같이 참여를 하다가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지방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친척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실종이 되니까 어머니가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김주열을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찾아도 이제 안 나오니까 완전 이제 정신이 나간 상태로 다시 이제 잠깐 쉬러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찰나에 마산 앞바다에서 한 학생의 시신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게 김주열 학생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린 학생이 이 최루탄이 눈에 맞아서 이렇게 뇌를 관통해서 나온 그 처참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발목 부분에 이 끈으로다가 이게 돌덩이를 묶은 그런 흔적까지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시위가 점차적으로 더 이제 아주 거센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4.19 혁명.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들고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저 학생들도 당시에 뭐 이기붕의 뒤를 봐주고 있는 이정재 정치 깡패들, 이런 깡패들에 의해서 엄청난 그 또 폭력을 당하게 돼요. 저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시위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승만 정부는 개의치 않고요. 계엄령 선포하면서 이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게 돼요. 결국 대학 교수단, 이 대학 교수단들은 그냥 당시의 사회에서 그냥 비교적 그래도 편안하게 경제적 여유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뭐 기득권층이면서 보수 집단이거든요. 근데 저 집단마저도 이승만에 대한 강력한 퇴진 요구를 하게 되는 시국선언문을 내게 됩니다. 끝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내가 내려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종결이 됩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 처음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엇갈리겠지만 그 또 독립운동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그 만민공동회부터 시작해서 독립협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 몸을 담아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또 좀 박한 평가를 또 받지 않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평가는 엇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성명을 발표하게 되고, 이제 이후에 결국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허정 과도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당시 이제 외무장관이었던 허정이 당시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과도 정부를 수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차 개헌이 나오게 됩니다. 1차 개헌, 2차 개헌은 이승만 정부 시기 때, 3차 개헌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3차 개헌에서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 힘 너무 세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가지 말고 당시 이제 대통령에는 약간의 형식적인 상태로만 남기고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그 다수 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끌고 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국회도 양원제로 이제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를 또 헌법을 개정하는 이런 이제 3차 개헌이 나오게 돼요. 이 장면이 여러분 이렇게 내각 책임제로 가는 이 장면이 우리 그 국민대표회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시 그 국민대표회의가 열려가지고 원래 그때도 이제 초대 그 임시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대통령제를 내리고 내각 책임제로 바꾸게 됐잖아요. 그때 모습이랑 되게 닮아 있어요. 여기도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 자, 그래서 이제 저런 헌법이 바뀌어진 체제 하에 다시 한번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대선 우리가 앞에서 치렀던 거 무효화되면서 이때 다시 이제 4대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내각 책임제에 따라서
국회에서 이제 윤보선인 대통령으로 그리고 장면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면 내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윤보선 대통령의 기억에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기를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제 앞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승만 대통령 내려오게 됐고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정부는 사실 그냥 어떤 뭐 순차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탄생된 정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혁명 정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혁명 정부가 앞에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열망했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자를 처벌하는 4차 개헌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 지방자치제, 그 다음에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활동들 해요. 막 뭐 여러 가지 막 그 각계각층의 요구들이 막 빗발치듯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앞에서 억눌려 있던 것이요. 이때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여기서 해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이제 여기 민주당의 구파, 그 다음에 장면에 민주당의 신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당시에 많은 그 우리의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과제가 누구에게 넘어간다? 군부 정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군정실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박정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부산에서 임시수도였던 부산이죠. 국회의원 통근버스가 헌병대로 강제로 연행되어 탑승한 야당 의원 50명이 구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내각 책임제를 추진하던 주동 의원들은 다 체포가 됐고요. 국제공산당 사건 혐의로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구속이 됐다. 이게 뭐예요? 부산 정치파동이잖아요. 이거 뭐 통과시키려고 한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 발췌 개헌,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요거 통과시키려고 한 거죠. 자, 1번 보실게요.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저 부산 정치파동 이후에 이루어진 개헌에 52년에 이루어진 발췌 개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앞으로 들어갑니다. 50년 틀렸고요. 자,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임기 2년의 재헌국회에서 한 거잖아요. 앞으로 빠지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선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1차 개헌, 발췌 개헌이 이루어졌다. 자, 4번.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이제 남북 협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법 이거 역시 재헌국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뭐 그 전에 우리가 전근대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이제 왕들이 등장하고 거기랑 비유를 해보면 뭐 아주 이렇게 혼란한 게 카리스마 있는 군주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대로 개혁 한번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절차상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순리대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 세력이 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장면 내각을 붕괴시키고요.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하게 된다. 이 군사혁명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국시는 반공이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내걸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아직 이제 뭐 공식적인 정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일시적인 군정을 실시한다 이건데 저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을 하게 되면 민간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권력을 이양한다 이제 이런 약속을 초반에 해요. 근데 뭐 그 약속 지킵니다.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 정권을 정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으로 들어와요. 군정 실시 1961년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중앙정보부를 창설해서 군정을 일시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체제를 바꾸죠. 이 5차 개헌을 통해서 1962년 5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개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민주공화당을 만들고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난 다음에 3차 개헌을 통해서 그 내각 책임제 그리고 국회를 둘로 나눴잖아요. 그걸 다시 원상복귀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대통령한테 힘을 줬고요.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양원제였던 걸 하나로 단원제로 갑니다. 5차 개헌. 자, 그러면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왔던 이 제3공화국 시기는 여러분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시면 좋아요. 1950년대다라고 하면 이승만 정부 시기를 떠올리시면 좋고요. 1960년대다라고 하면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 이 시기는 3공화국이에요. 3공화국. 그리고 1970년대다라고 하면 역시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이때 4공화국 이렇게 들어갑니다. 1980년대다라고 하면 이 시기로 넘어가면 전두환 정부 시기. 그래서 5공화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여러분들 잡고 가시면 좋은데 그러면 1960년대 박정희 이 3공화국 체제에서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경제개발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아주 이때 당시에 이제 국민들 배가 고파서 흰 쌀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과 거기에 대한 해결이 들어간 것이 이제 3공화국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일본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베트남에 우리가 파병을 하는 거. 이제 이거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요 30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한일회담. 이건 여러분 저 한일회담은 비밀 메모 회담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의 외상 오히라가 한일회담에서 이렇게 메모의 형태로 끄적끄적한 그 내용이 이게 알려지게 됩니다. 언론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내용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우리에게 이제 무상으로 원주해주고 차관에 이제 대략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일단 그 금액이 좀 터무니없이 적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한일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교류를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죠. 오랜 시간 우리나라 식민지를 겪었으면 저걸 정상화시켰을 때 저 부분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오랜 식민지를 했었던 그런 사죄, 사과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특히 또 우리나라 뭐 영토를 침탈한 독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피해를 봤던 위안부의 문제 이런 되게 예민한 사항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알려지고 나면서 비밀메모가 알려지게 되면서 이거 굴욕적이다. 이거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됩니다. 이게 6.3 시위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한일회담, 6.3 시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정부는 또 여기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이제 시위를 무력적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뭐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1965년에 한일협정은 체결이 돼요. 땅땅 체결됩니다. 어떤 명목으로? 상관없어요. 독립 축하한다. 축하금의 명목으로. 뭐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나 평가들이 있을 텐데요. 박정희 정부가 이제 이 군사 정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박정희 정부가 유지하려면 아무리 이제 뭐 처음에 그 절차상으로 그렇게 좀 그 순리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부가 유지가 되려면 본인이 처음에 이제 내걸었었던 반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경제를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잘 끌고 가져야지만 이게 이 정부가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무 무리하게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겪었던 서름이나 그다음에 그걸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가 없이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 제공에 합의하면서 국교가 이제 정상화가 됩니다. 베트남 파병 이루어져요.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저 월남전에 이제 파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브라운각서를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우리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를 얻게 되는데 뭐 우리의 군 장비를 뭐 현대화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때 일시적으로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전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업 것을 이제 만들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가 또 일시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베트남 파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고엽제의 피해라든지 뭐 고엽제 이게 베트남에 풀이 많으니까 위에서 이 풀을 죽이기 위한 약을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약을 맞은 우리의 이제 군인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안타까운 장면으로 이제 남기도 하고요. 한계로 남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30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69년 무렵이 되면 제가 이제 아까 박정희 정부는 저 69년에 치루어졌던 그러니까 개헌을 좀 기억을 하시라고 했는데 대통령을 했습니다. 1대, 2대 이렇게 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했는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보여줬던 장면이 또 그대로 반복돼요. 대통령이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3번까지 가고자 했던 이 욕심. 그래서 이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했을 때 뭐 이런 부분 물론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했었던 그 목적이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가게 되면서 이제 개인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조금 과해지는 이제 시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야당과 학생 등이 반대 투쟁을 전개하면서 이제 정부가 개헌을 통과시켰다. 근데 결국 이제 이 7대 대선에서 당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누굴 누르냐면 이 김대중을 눌러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대중이 이제 전 대통령이죠. 이 김대중이 되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압박을 많이 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7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69년에 삼선 개헌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년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7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저 10월에 유신헌법, 저 7차 개헌은 당시에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 국내적으로는 김대중의 선거 선전으로 인한 너무 이제 뭐 위기 의식을 느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닉슨 대통령 독트린이 발표가 됐는데 냉전 체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저 외교적 방침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반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박정희 정부에 있어서는 좀 위기인 거죠. 저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10월 유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 7차 개헌인 10월 유신이 뭐냐?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안회상이 냉전을 완화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을 위한 국민회의. 저 기구를 만든다. 우리는 지금 요게 앞에 요게 이제 남북관계 파트를 가게 되면요. 72년 우리가 저게 이제 10월 유신인데 7월 달에 72년 7월이 되면 7.4 남북공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조금 가까워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이제 이후에 각자의 정부에서 체제를 오히려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는 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이런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아지면서 평화의 모드가 형성이 되면서 10월 달에 이 유신헌법이 나온 거예요. 72년 10월 달에. 그래서 이제 어떤 기구가 생기냐면 우리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 만들어서 저기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 기구가 뭘 했냐면 대통령 뽑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간접선거로.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반장선거에서 내가 나를 뽑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임기 6년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원에 또 3분의 1을 선출하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엄청난 권한이죠. 대통령에게 이 유신헌법에는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헌법보다 대통령의 명령이 더 그 위에 있는 긴급조치권.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얼음 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긴급조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이 담겨져 있었던 게 유신헌법이에요. 자,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저항하고 반대를 합니다. 헌법 바꿔라, 고쳐라. 뭐 장수사 등의 긴급조치로 구속된 민주인사와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일으키고요. 또 3.1 민주구국선언 재야 인사들이 이제 3.1절의 그 기념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미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유신 체제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활발하게 자꾸 저항이 이루어지니까 정부는 이걸 더 아주 강하게 탄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민혁명당이 국가를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했다고 해서 당시에 뭐 교수, 학생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사형 판결이 8명의 한 학생들에게 내려져요. 근데 1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형 처리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다 무죄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뭐 이미 사형 처리가 됐는 걸 뭐 어떻게 다시 그걸 뭐 명예를 회복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자행되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유신 체제가 이제 붕괴되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YH 이게 가발 공장이에요. 저기에서 이제 무역 사건인데 저기에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게 이제 파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이제 부당하게 하면서 뭐 임금에 대한 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래서 이제 막 농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한 여성 노동자가 농성을 하다가 이제 옥상에서 떨어져서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상태를 이게 민주화 운동하고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상황이 커지게 되는데 저거를 당시에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훗날 대통령이 되시죠. 이 김영삼이 이거를 이제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김영삼의 표밭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항쟁이 크게 일어나게 돼요. 이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근데 이게 그 전에 일어났던 뭐 크고 작은 시위들하고는 양상이 너무 다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부마 민주 항쟁에 대한 진압을 둘러싸고 저거 처리를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더 강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차지철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충돌 속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이제 총살을 하게 되는 11.6 사태로 결국 유신 체제는 붕괴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긴 시간을 이제 대통령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요, 이렇게 빛과 그림자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면 이제 후퇴한 부분이 있지만 또 경제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해요. 우선 이제 우리나라 그 1900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60년대 상황 초반에 우리는 이제 장면 내각에서 계획을 했었던 그 경제개발 그 5개년 계획을 실제 이제 이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이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60년대에서 이제 70년대까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경공업을 육성시켜요. 그러니까 경공업 가벼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발이나 운동화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런 것들을 처음에 만들어서 수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공업을 육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1970년대 뭐 사회 간접 자본이죠. 경부 고속도로를 닦아요. 그래서 이제 물자가 빠르게 유통을 시키는 것도 적어도 우리가 또 뭐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추진한다. 지금 제가 이제 경공업을 육성시키면서 값싼 노동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값싸려면 여기에 같이 뭐가 쫓아와 줘야 되냐면 이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곡식도 가격이 싸야 돼요. 그래서 저임금과 저고가 이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 힘든 거죠. 아주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다가 내내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끊임없이 아주 그 뭐 이제 공장에서 계속 미싱을 돌리면서. 그 당시에 그 동대문 이제 평화시장에서 시다부터 아주 이 말단부터 일을 해서 올라간 저 전태일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너무 열악한 거죠. 뭐 이렇게 밥을 먹으려면 쉬는 시간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얀색 쌀밥을 열면요. 이게 이제 너무 미신 그 먼지구데기 안에 있어서 열면은 이게 뭐 몇 분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게 거뭇거뭇해졌다 그래요. 이 밥이.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폐 같은 데 쌓여 가지고 막 폐병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은 허다했고요. 근데 저 전태일은 되게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부러워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노동법 같은 것들을 막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다 법으로서 노동시간이라든지 노동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대로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계속 그런 시도를 해요. 근데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제 분신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굉장히 이제 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후에 이제 그 노동운동도 활발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이렇게 1970년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 또 무리하게 급속한 산업화로 판자촌 같은 거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새롭게 개발하는 도시에 당시 광주 성남 일대요. 지금 현재 경기 광주,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건 경기도 성남 일대인데 여기로 한꺼번에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근데 정부가 뭐 저기로 가면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아주 그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상황은 제대로 여기서 밥을 해먹을 수도 없는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하니까 정부가 다시 이들의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뭐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급속한 어떤 경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또 뭐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가벼운 것만 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파는 거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이제 큰 단위, 뭐 예를 들면 배를 만든다든지 자동차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제조해가지고 좀 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이제 중화공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포항, 제철 등 뭐 이런 중화공업 단지를 육성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70년대 초반이 되면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저 석유가 나오는 산유국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름값이 엄청 오르게 되는 1차 석유 파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저 기름으로 이렇게 쓰이지 않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그래서 저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산유국, 그러니까 기름, 저 석유가 나는 곳에 가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여기에 가서 우리가 건설 사업을 따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건설 사업을 하겠다고 들러붙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훨씬 더 단축된 시간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건설을 저걸 뭐 이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황을 또 극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럭키 세븐 땡땡 1977년에 달성을 합니다. 원래는 저거 목표로 뒀던 게 박정희 대통령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거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3년이나 앞선 이런 날짜에 이제 수출 100억 달러를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그러나 뭐 농촌과 도시의 발전에 또 격차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70년대 후반에 석유 파동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78년에 석유 파동, 뭐 79년이 되면은 이제 뭐 YH 무역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정부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가게 되죠. 그래서 부마 항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망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새마을 운동을 합니다. 이제 1970년대부터 농촌도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뭐 이때까지도 아직도 막 초가집 같은 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허물고 그 슬레이트 이런 그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뭐 도로도 다 닦고요. 흙밭이었던 거 다 도로도 깎고요. 이런 식의 이제 정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이제 늦은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왜냐면 진짜 단기간 안에 농촌을 저렇게 근대화를 시켜가지고 현대화시키고 막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를 막 롤모델 삼아서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때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기록물이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 또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면서 또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 넘어갈게요. 자, 사회정책으로는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장발이나 뭐 이렇게 사회의 풍속을 풍기문란한 거 단속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음악이라든지 시라든지 정부한테 이렇게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다 단속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발 미니스커트 착용을 단속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허례의식을 없애기 위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결혼식 하는 거나 장례식 하는 거에 너무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쓴다던가 뭐 허례의식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좀 줄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검소하게 하자. 이제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또 너무 하얀 쌀밥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때 이제 밀가루 같은 거, 이거 분식을 또 강요하는 이런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런 것들을 뭐 일부 막 법을 만들어가지고 섞어서 판매를 해야지 무조건 막 쌀만 판매하고 이러면 또 그런 것도 금지시키고 뭐 이렇게 혼분식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빵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문화가 이제 이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정책인데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여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를 강조했다. 국민교육헌장 여기 68년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이거는 뭐 내용 그거예요. 뭐 반공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교과서 같은 거 앞에 보면은 저런 거 많이 써 있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무시험 추천제. 너무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너무 많이 시킨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무시험 추천제 또 고교 평준화 같은 것도 실시된 것도 박정희 정부 시기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제 뭐 내용을 보면 무상 원조 뭐 3억 5천만 달러 유상 원조 이렇게 준다. 뭐 수출입 은행 차관은 뭐 일본 측은 1억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에 따라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양측 합의에 따라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뭐 협의하도록 추진할 것을 양측에게 건의한다. 한일회담 얘기죠. 한일회담. 자, 내용을 보시면 1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 이거는 재헌국회고 너무 앞으로 가죠? 아니고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6.3 시위가 전개가 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저걸 이제 결국 추진을 시키죠. 자, 3번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 사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승만 정부 시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UN 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문경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었다. 이거 뉘앙스가 언제예요? 딱 봐도 이거 전쟁 끝나고 난답니다. 직후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서 요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해서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귀속재산 처리법 요것도 재헌국회를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겠죠. 제가 3개 개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현대사 박정희 정부 시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현대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 쫓아오세요.